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생 아들을 둔 40대 여성 사연자입니다. 어쩌다 이런 곳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듣다 보니 저도 곧바로 사연을 보내야겠다 싶었어요. 제 사연은 남들에게 절대 할 수 없는 얘기라서 꼭 익명이 필요했거든요. 쉽게 말할 수 없는 일이기에 평생 비밀로 해야겠다 싶었지만 가끔은 속에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아서 답답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익명을 빌려 사연을 보내면 조금은 그 짐이 덜어지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없는 용기를 끌어내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저는 어릴 적 엄마와 단촐하게 살았습니다. 날 때부터 아버지가 없었던 저는 오랫동안 아버지를 그리워했었어요. 엄마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셨지만 아버지 이야기만 나오면 말을 아끼시던 엄마를 보면 그 말을 온전히 믿지는 않았습니다. 집안에 아버지 사진 한 장 없다는 것도 일반적인 일은 아니다 싶었죠. 자라면서 점점 눈치가 생겼던 저도 이상하다는 생각을 못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가 나를 낳기 전에 이혼을 하셨거나 아니면 어떤 사고로 미혼모가 되셨거나 자식 앞에서는 차마 말 못할 사정이 있을 거라 생각했죠. 언젠가 때가 되면 그 사정을 얘기해 주시겠지 생각하며 때를 기다렸던 저는 결국 한창 사춘기였던 중학생 시절 그 사정을 알게 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학교를 다녀와서 집에 들어가려는데 집안이 무척 소란스럽더라고요. 그리고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저는 저희 엄마 머리채를 잡고 깽판을 치는 웬 아주머니를 보게 됐습니다. 우리 엄마가 처음 보는 그 아주머니 손에 잡혀 속절없이 얻어맞고만 있는 걸 보게 된 저는 놀라서 당장 달려가 엄마를 구하려고 했어요. 제가 아주머니 앞을 가로막자 아주머니가 저를 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왜 이러세요? 누구신데 남의 집에서 이러세요? 그만 안 두면 경찰 신고할 거예요? 인연이 네 딸년이구나. 인연 되바라진 것 좀 보게. 어디서 어른 앞에 따박따박 대들어. 네 딸 보니까 너 같은 년 뱃속에서 나온 년이 맞긴 한가 보네. 이 더러운 거사 저리 안 꺼져? 그만하세요. 참는 건 나 하나면 족하지 왜 애한테까지 그래요? 감히 남의 남편이랑 눈 맞아서 남의 씨 훔쳐간 년이 지 새끼는 귀한가 보지? 이 더러운 년들아! 누군지 모르는 그 아주머니는 처음 본 제게 별별 막말을 다하며 저와 엄마를 모욕했고 그 말에 저는 그제서야 제가 모르고 있었던 아버지의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엄마는 가정이 있는 남자를 만났고 유부남과 외도로 저를 가졌던 거였어요. 그렇게 저는 혼외자로 태어나 아버지라는 사람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만 받고 있었고 어디론가 돈이 매번 흘러간다는 걸 알게 된 그 집 와이프가 저희 집을 찾아왔던 것이었습니다. 설마 나한테 그런 출생의 비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던 저는 그 일로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불륜으로 태어난 자식이었다는 게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사랑하던 엄마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상간녀라는 게 믿을 수가 없었죠. 왜 하필이면 불륜인 건지 저는 남의 가정을 파탄내고 태어나야 했던 제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했던 엄마를 미워할 수밖에 없었죠. 왜 하필 그런 선택을 했던 건지, 왜 나를 그런 자식으로 만든 건지, 엄마를 사랑했던 만큼 엄마를 증오할 수밖에 없었어요. 혼자 자식 키우느라 고생 많은 엄마를 늘 챙기고 걱정하던 제가 그 후로는 엄마를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한 번의 실수로 평생 고생하고 남편 없이 외롭게 살아온 엄마가 불쌍했지만 저더러 제가 엄마의 죗값을 돌려받을 거라며 저주하고 간 그 아주머니의 말이 뇌리에 남아 평생 제 발목을 붙잡았어요. 그렇게 저는 엄마가 저지른 과오를 평생 제 업보처럼 짊어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정말 그 말이 현실이 될까 두려워 결혼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저였어요.
내가 엄마 같은 사람이 되거나 엄마 같은 사람을 만나거나 둘 다 하고 싶지 않기에, 하지만 다 인연이라는 게 있는 건지 저는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더러운 핏줄이라는 생각에 저 스스로도 아끼지 않는 저를 자기보다 더 챙기고 보듬어주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이라면 평생 믿고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결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가정을 꾸린 저는 결혼 후 하루빨리 아이를 가지고 싶었어요. 다정한 남편의 귀여운 아이까지 있으면 제가 늘 부러워하고 바라던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혼외자로 고통받고 살았던 제 인생에 늦게나마 보상을 받고 싶었던 저는 하루빨리 아이가 찾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오랫동안 좋은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어쩌면 정말 그 아주머니가 저주라도 한 건지 저는 임신이 어려웠죠. 갖은 노력을 하고 별별 짓을 해봐도 아이는 찾아와 주지 않았고 몇 년을 고생하던 저는 점점 지쳐만 갈 뿐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같은 일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저는 점점 더 예민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몇 년째 손주 소식이 없자 시어머니는 당연히 저를 나무라셨고 저와 시어머니 관계는 더 멀어질 수밖에 없었죠. 남편은 제 편을 들어주고 저를 챙겨주기 바쁜데도 저는 모든 게 야속하더라고요. 대체 뭐가 문제인지도 모른 채 아이를 갖지 못했던 저는 저도 모르게 남편에게 짜증을 내며 스트레스를 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8년이라는 시간을 겨우 버텨가던 저는 너무 이른 나이에 친정엄마의 죽음까지 겪어야 했어요. 소원한 사이였지만 막상 엄마가 돌아가시니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계속된 안 좋은 일에 저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우울증인지 히스테리인지 저는 더 예민해지고 남편을 더 힘들게 만들었어요. 지난 10년간 남편도 그런 저를 견디고 참느라 참 많이 고생이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도 마음으로는 알고 있는데도 행동은 그렇지 못했죠. 그리고 그게 결국 남편을 벼랑으로 밀어버렸던 건지 처음에는 눈물까지 흘리며 저를 걱정하던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는 견디기 힘든 듯 전과 달라지는 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 더 소원해졌고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겉도는 것처럼 보였죠. 그리고 한참 나중에서야 남편에게 이상한 낌새를 느끼게 된 저는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사실에 저는 너무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상황에서도 끝까지 나만 사랑할 것 같았던 남편이 나 말고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게 믿어지지도 않았어요. 그것도 내가 임신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동안 자기는 밖에서 행복을 찾았다는 게 여자로서 정말 비참하고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한번 배신당한 남편을 평생 의심하면서 살 수 없다는 생각에 당연히 이혼을 결심했지만 남편은 실수였다며 제게 용서를 구했어요.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정말 실수였어. 나 당신 잃고 싶지 않아. 그때는 나도 너무 힘들었고 모르겠어. 나도 제정신 아니었어. 그러니까 제발 나 좀 용서해줘. 응? 저는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계속 만날 생각은 없었다. 몇 번 만나고 관계를 정리한 게 전부였다며 저를 설득하는 남편의 말을 전부 믿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는 오래전 나를 저주했던 그 사람 말처럼 내가 정말 우리 엄마의 업보를 돌려받았구나 싶었거든요. 어쩌면 내가 남편을 너무 끝으로 몰아서 그 사람이 숨 쉴 구멍을 찾아 도망간 게 아닌가 싶기도 했죠. 그런 상황에서조차 저는 남편을 완전히 원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말대로 저도 남편 없이 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남편은 그 여자를 진작 정리했다며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 다짐했고 저는 남편과 상간녀와 삼자 대면을 하고서야 남편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때는 뒤도 안 보고 이혼을 할 거라고 했죠. 남편은 제게 진심으로 용서를 빌었고 그 후 다시 예전의 남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죄책감인지 미안함인지 그 후로 제 앞에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제게 최선을 다하려고 했죠. 하지만 이미 한 번 금이 간 관계의 회복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은 남편을 믿었던 제게 너무 큰 상처를 줬고 제가 다시 남편을 신뢰하는 건 무척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렇다고 한 번 용서를 하기로 약속하고 부부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하는 상황에 언제까지 부부 사이가 대면대면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계 회복을 하려면 더더욱 아이가 필요하다 생각했어요. 원래 부부들은 시간이 지나면 사랑이 식고 자식들로 엮여 산다는데 우리한테도 자식이 있으면 서로 연결고리가 생겨 버틸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기대와 달리 저희에게는 여전히 기대하던 소식이 찾아와 주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도 몇 년이 지나 제 나이도 40이 다 됐는데 언제까지 마냥 기다려야만 하는 건지 답답할 따름이었죠. 해볼 일은 다 해봤는데도 답이 없자 결국 저는 제 욕심을 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보루로 생각했던 입양을 다시 고민해보게 됐죠. 물론 입양이 쉽게 결정할 만한 일도 아니고 남의 자식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는 있었습니다. 처음 입양 고민을 했을 때부터 충분히 많이 걱정하고 고민했던 일이었죠. 그래도 제가 자식을 보기 위해서는 결국 그 방법밖에 없겠더라고요. 제가 낳지 않은 자식을 친자식처럼 키울 수 있을지 겪어보지 않고 자신하기는 어려웠지만 남편과 문제가 있었던 이후로는 제 생각도 많이 달라지게 됐어요. 바람난 남편도 눈 감아준 내가 밖에서 얻어온 자식 하나 내 새끼로 못 품을 것도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게라도 자식이 갖고 싶었던 거죠. 자식 낳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입양해서 남의 자식 잘만 키우는데 더 이상 욕심낼 수 없는 제가 그 사람들보다 걱정이 더할 리는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라도 저는 자식을 보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었어요. 결국 저와 남편은 다시 입양 얘기를 꺼내게 됐습니다. 여보, 우리 그냥 입양할까? 입양? 당신 진심이야? 전에는 고민된다면서 그냥 포기하는 것 같더니 갑자기 왜 마음이 바뀌었어? 갑자기는 아니지. 우리도 늘 그 생각을 염두하고는 있었잖아. 그냥 어떻게든 임신을 기다렸던 거지. 근데 이제 더 희망을 가지기 힘들 것 같아. 내 나이도 있고. 이 나이에 갑자기 안 되던 임신이 된다는 거 불가능이라는 거 당신도 알잖아. 병원에서도 포기하듯이 말하는데 우리가 뭐 잘났다고 하염없이 기적을 바라고 있겠어. 나도 이제 더 미련 없이 그만 힘들고 싶어. 나는 자식 없어도 괜찮아. 혹시 나 때문에 입양 고민하는 거면 무리하지 않아도 돼. 자식 좀 없으면 어때? 우리끼리 잘 살면 되지. 안 그래? 글쎄, 우리가 정말 우리끼리 남은 평생을 잘 살 수 있을까? 당신 정말 그렇게 생각해? 남편의 지난 잘못을 탓하듯 묻는 제 말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이제 와서 다시 남편을 책망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지만 아주 속상한 마음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 말은 저의 진심이고 사실이었습니다. 저희같이 고비를 겪은 부부가 자식도 없이 부부관계를 평생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상의 끝에 아이를 입양하기로 했습니다. 몇 군데 보육원을 돌아보며 결정을 하기로 했죠. 남의 자식을 데려다 키우는 일이라고 하지만 저는 왠지 어딘가에 저희와 맞는 인연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천륜도 하늘이 정하는 거라는데 그럼 인연도 하늘이 정해주시는 게 아닐까 싶었거든요. 어딘가에 나한테 찾아와 주지 못한 제 인연이 있을 거라 생각하며 저는 마음에 들어오는 아이들을 찾게 됐습니다. 물론 모든 아이들은 다들 사랑스럽고 예뻤어요. 이 아이들이 다 부모 손을 떠난 걸 생각하면 마음이 복잡했죠. 누구는 갖지 못해 안달인데 누구는 낳아놓고도 버리는구나 싶어서 억울한 생각마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예쁘고 어린 아이들이 모두 하나같이 안타까웠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그 아이들을 다 데려올 수는 없었으니 하나만 골라야 했는데 그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은근히 눈에 걸리는 아이가 있는 듯 했습니다. 몇 군데의 보육원을 다니면서도 별 내색 않던 남편이 어느 아이에게 관심을 갖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 제 선택을 위해 별말 않는 것 같았지만 10여 년을 같이 살았던 제가 남편의 의중을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아이를 더 눈여겨보게 됐어요. 자꾸 보다 보니 그런 건지 남편이 관심을 가지는 걸 알아서 그랬는진 몰라도 이상하게 그 아이가 저희 남편이랑 많이 닮았다 싶더라고요. 이제 겨우 2돌쯤 지난 아이다 보니 자라는 아이 얼굴이야 모르는 거지만 남편과 묘하게 닮은 그 아이에게 저도 눈길이 갈 수밖에 없었죠. 사람은 닮은 사람에게 끌린다 그러더니 그게 부모 자식 간의 인연에도 적용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렇게 점점 그 아이에게 마음이 끌렸던 저는 결국 남편에게 그 아이를 데려오자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 눈치를 보는지 별말 못하던 남편도 그 아이 얘기에 반색을 하는 게 보였어요. 아이, 정말? 당신도 준영이가 마음에 들어? 응, 나도 처음에는 당신이 관심 갖는 것 같길래 눈여겨봤는데 볼수록 뭔가 끌려. 다른 애들도 하나같이 다 예쁘지만 내 자식 같다 생각되지는 않았는데 준영이가 내 품에 안길 때마다 왠지 뭉클한 마음이 있어. 당신이랑 닮아서 그런 건진 몰라도 더 정이 간다 그래야 하나? 닮긴 뭘 닮았어. 뭐 애들 얼굴이야 다 거기서 거기지. 아냐, 잘 보면 당신 많이 닮아 보여. 당신도 그래서 준영이한테 눈을 준 거 아니었어? 내가 뭘 눈을 줘. 나는 그냥 준영이가 귀엽게 생겨서. 아니, 물론 애들은 다 귀엽지. 근데 그 중에서 걔는 좀 어리기도 하고 혼자 노는 게 짠해서 그랬나 봐. 그건 그렇네. 얘기 들어보니까 보통 돌 미만 애들이 제일 입양이 쉽고 아니면 차라리 적당히 큰 애들이 공개 입양된다던데 그 중간 2~3살짜리 애들은 입양이 어렵다나 봐. 아무래도 좀 자라기도 했고 새 부모한테 적응시키기가 애매한가 보더라고. 그래서 나도 준영이가 더 걱정이었어. 우리 아니면 어디 입양 갈 때는 있을지. 더 자라기 전에 좋은 부모 만나면 좋을 텐데 말이야. 그럼 당신만 좋으면 우리가 준영이 데려오자. 그렇게 저희는 준영이를 데려오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준영이에게 더 끌리는 그 느낌이 저희가 인연이라는 걸 말해준다 생각했어요. 저희는 어려운 입양 절차와 과정들을 밟아 입양을 준비했고 그렇게 준영이는 저희 식구가 됐습니다. 입양 준비하는 동안 시간이 흘러 준영이는 어느새 3돌에 가까운 나이가 됐어요. 1살이라도 어릴 때 아이를 데려와서 안정적인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었던 저는 준영이의 3살 생일은 저희와 함께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준영이의 엄마가 됐고 제게는 드디어 자식이 생기게 됐어요. 보통 그 나이쯤 되면 자기 고집도 생기고 부모에 대한 기억도 어렴풋이 있어서 적응이 어려울지도 모른다고 걱정을 들었는데 다행인지 준영이는 너무 살갑고 다정한 아이였습니다. 아무리 빨라도 몇 년은 지나야 엄마 소리를 들을 거라 생각했는데 준영이 입에서 선뜻 나온 엄마 소리에 저는 제가 부모로서 아이에게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막 말을 하면서도 저를 곧잘 엄마라 부르며 따르는 아이를 보니까 얘가 정말 제 자식이 맞구나 확신이 들더라고요. 준영이는 하루빨리 적응을 했고 저희는 그렇게 남부럽지 않은 행복한 가족이 됐습니다.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앞으로는 행복한 날들만 있을 거라 생각했던 저는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말았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남편의 사고 소식이었죠. 준영이가 들어오면서 이제 우리 가족에게도 봄 같은 행복만 찾아올 거라 생각했는데 그런 와중에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원래 불시에 벌어지는 게 사고라고는 하지만 그게 자기 일일 거라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니까요.
급히 병원에 달려간 저는 수술방에 들어가 있는 남편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남편은 열 몇 시간이 넘는 수술 끝에도 결국 의식을 찾지 못했어요. 그 순간 저는 남편을 전부 용서할 테니 남편이 제발 살아오기만을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결국 저와 어린 자식을 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를 입양하고 반년 만에 벌어진 남편의 죽음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이제 막 저희를 부모로 받아들이며 적응한 아이에게 아빠의 죽음을 뭐라고 알려줘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아이가 어리다는 거였습니다. 3살짜리 아이에게 그런 말을 할 수도 이해를 시킬 수도 없다는 게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의 죽음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이제 나 혼자 준영이를 키워야 한다는 걸 하루빨리 받아들이는 게 아이와 저를 위하는 길이었으니까요. 덕분에 저는 남편을 떠나보낸 불쌍한 과부 노릇도 길게 할 수 없었어요. 이제 남은 평생 혼자 자식을 키우며 살아야 하는 저는 쉴 틈이 없었습니다. 외벌이를 자처해준 남편 덕분에 아이와 긴 시간 같이 하려던 제 계획은 틀어졌죠.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저는 다시 일을 해야 했고 이제 겨우 안정을 찾아가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떼어 놓아야만 했습니다. 속이 상했지만 그게 산 길이었죠. 앞으로 나 혼자 평생 벌어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현실적인 고민들에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저 혼자 벌어서 대충 먹고 살 수는 있다고 해도 아이에게 해주고 싶은 걸 다 해줄 자신은 없었거든요. 어렵게 남의 자식 데려와 키우게 된 마당에 아이를 돈 때문에 고생시키고 싶진 않았기에 저는 더욱더 열심히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집으로 웬 퀵서비스 택배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과일 박스 정도 되어 보이는 상자였는데 일단 제 이름에 저희 집 주소로 보내졌다니 받기는 받았지만 보내는 사람 이름이 없는 그 택배에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기사님, 이거 누가 보낸 건지 알 수 없나요? 왜 주소나 이름이 없죠? 글쎄요. 저도 회사에서 갖다 주라니까 갖고 온 거지 뭔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가끔 그런 게 있긴 있어요. 받는 사람만 있는 택배. 네? 그럼 누가 보낸지도 모르는 택배를 받으라는 거예요? 보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어요? 저희 기사들이야 그런 건 모르고 아마 알아보시려면 회사 쪽에 알아보셔야 할 거예요. 그럼 혹시 알아볼 수 없을까요? 괜히 받았다가 혹시 잘못될까 봐요. 받는 사람 주소가 확실한데 잘못될 게 있겠어요? 저 바쁘니까 궁금하면 회사에 연락해 보시던가요. 일이 많이 밀린 건지 자꾸 캐묻는 제 질문에 귀찮다는 듯 대답하던 택배기사는 제게 회사 전화번호 하나만 남기고 그대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물건을 받아든 저는 무거운 택배를 겨우 들어 집 안으로 들였어요. 그리고 고민 끝에 제 앞으로 도착한 택배를 확인하게 됐습니다. 뭐가 됐던 내 이름도 알고 우리 집 주소도 알고 있으니까 나를 알고서 보낸 물건은 맞는 것 같더라고요. 안을 열어보면 뭐라도 알겠지 싶었던 저는 평소처럼 칼을 들고 와 박스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내용물을 확인한 저는 너무 놀라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죠. 박스 안에 들어있던 것은 다름 아닌 돈이었습니다. 5만원과 만원권이 섞여 여러 다발로 들어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돈이었어요. 세상 천지에 택배로 돈을 보내는 사람이 어딨는지 저는 너무 놀라 손이 떨릴 지경이었습니다. 대체 누가 나한테 이런 걸 보냈는지, 이 많은 돈이 어떻게 우리 집으로 오게 됐는지 저는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그 돈이 얼마가 되는 건지 감도 오지 않아 바라만 보던 중 돈다발 사이에 있던 쪽지 한 장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분명 나한테 보낸 게 확실한 누군가의 쪽지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말이 적혀 있었죠. 이영란 씨 보세요. 힘드실 텐데 도움이 되고 싶어 보냅니다. 이건 제 전재산 3억입니다. 꼭 받아 써주세요. 자기가 누구인지, 왜 돈을 보내는 건지 가타부타 설명도 없이 자신의 전재산이라며 3억이라는 큰 돈을 보냈다고 적혀있는 쪽지 내용에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대체 누가 나한테 이런 걸 보냈고 우리 집안 사정을 알고 있는 건지 저는 막연한 두려움과 긴장감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마 저희 남편이 죽고 자식과 단둘이 남겨진 제 사정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자기 전 재산을 보낼 사람이 누굴까 싶었거든요. 시부모님도 몇 년 전 돌아가셨고 남편은 외동자식이라 다른 형제도 없었는데 그렇다고 죽은 식구의 처를 챙겨줄 일가 친척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야말로 혼외자로 태어나서 생부의 소식은 알지도 못했고 어머니는 천의 고아라 이런 걸 보낼 사람도 없었죠. 그 순간 잠깐이나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버지가 보낸 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했지만 그 생각은 이내 지울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 살아계실 동안에도 한 번 찾아온 적 없고 10몇 살 때까지 최소한의 생활비만 보냈던 사람이 이제 와서 전 재산을 보낸다며 저를 챙길 리는 없다 싶었거든요. 그런 사람에 대한 기대와 애정은 진작에 저버린 지 오래인 저였기에 생부는 아닐 거라 확신했지만 사실 생부를 뺀다면 저한테 이런 거액의 돈을 막무가내로 보낼 만한 사람이 없는 게 사실이었어요. 그렇다고 일면식 하나 없는 사람이 제 사정을 다 알고 전 재산이라는 돈을 보낼 리도 없을 테니까요. 거기다가 굳이 자기 정보는 드러내지도 않고 익명으로 보낸 것을 보면 제 앞에 당당히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 제가 그 돈을 그냥 받을 수는 더더욱 없는 일이었죠. 결국 저는 박스를 다시 닫아놓고 익명의 발송자를 찾기로 했습니다. 낮에 퀵 택배 기사한테 회사 번호를 받아놨던 저는 곧장 회사에 전화를 해봤어요. 익명으로 택배를 받았다며 누가 보낸 건지 알고 싶다고 했더니 그쪽에서는 자기네들도 모른다며 딱 잡아떼더라고요. 그럴 수가 있냐며 자꾸 캐물었더니 이제는 개인정보라며 못 알려준다고 하는 거죠. 답답한 택배 업체의 태도에 화가 난 저는 어쩔 수 없이 택배 회사로 직접 찾아가게 됐습니다. 가서도 설득을 하던 협박을 하던 보낸 사람을 알아야겠다 싶었거든요. 끝까지 못 알려주겠다고 한다면 경찰에 신고를 해서라도 알아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각오로 회사를 찾아간 덕분인지 그쪽에서도 결국 마지못해 제게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이름이나 연락처는 개인정보라서 알려줄 수 없지만 자기네들이 택배를 픽업한 위치는 알려주겠다며 주소를 하나 찍어주더라고요. 그렇게 주소를 받게 됐지만 그 주소 역시 제가 아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거나 지인이라면 동네 이름이라도 눈에 익었을 텐데 그곳은 제가 한번 가본 적도 없는 낯선 동네였어요. 그렇게 주소 하나 받아든 저는 곧바로 그 주소로 찾아가게 됐습니다. 도착한 집은 그냥 평범해 보이는 작은 빌라였죠. 이상할 것도 없는 주거시설에 안도를 한 저는 택배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집 안에는 기척이 없었어요. 혹시 택배 회사 쪽 사람들이 내가 귀찮아서 아무 주소나 대충 알려준 건 아닌가 싶어 주변을 서성이던 그때 옆집에서 누군가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수한 인상의 젊은 여자 하나가 쓰레기를 버리려는 듯 나오는 걸 보게 된 저는 이웃이라면 혹시 이 집 주인의 사정을 알진 않을까 싶어서 그 사람을 붙잡고 이야기를 묻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그 이웃이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집 오늘 완전히 방 뺐을걸요? 아침에 이사 나갔거든요. 그럼 혹시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세요? 제가 물건을 돌려드려야 할 게 있어서 꼭 찾아야 하거든요. 연락만 닿으면 되는데 아는 게 주소밖에 없어서요. 이사 간 게 아니고 병원으로 간다고 들었어요. 입원하셔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전에도 어디 아픈지 몇 번 구급차에 실려가기도 했었고요. 그럼 혹시 그 병원이 어딘지는 모르세요? 병원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근데 그분 찾아가실 거면 이것 좀 가져다 주실래요? 그쪽 집 우편물이 저한테 섞였더라고요. 이웃집 여자가 내미는 우편을 받게 된 저는 그 순간 수치인 이름을 확인하고선 놀라서 몸이 굳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찾던 택배 주인의 이름이 다름 아닌 제가 잘 알고 있는 이름이었거든요. 최혜린이라는 그 이름은 다름 아닌 남편의 상간녀 이름이었습니다. 딱 한 번 만났었지만 제가 평생 그 여자를 잊을 수는 없었죠. 내게 3억을 보낸 사람이 그 여자라는 걸 확인하게 된 저는 그 순간 모든 상황을 이해하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놀란 저는 너무나 큰 충격에 입을 틀어막으며 도망치듯 그 자리를 벗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의 상간녀가 내게 전 재산이라며 3억을 보냈다는 게 단순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나한테 미안해서 죄책감에 벌인 행동이라기에는 그 금액이 너무 컸죠. 게다가 이제 와서 돈으로 보상 같은 걸 하고 싶었던 거라면 오히려 자기가 누군지 제대로 밝혔을 겁니다. 하지만 자기가 누군지 밝히지도 않고 전 재산이라는 큰 돈을 보냈다는 건 사죄가 아닌 부탁을 하고 싶었던 거겠죠. 내가 그 돈을 필요로 하는데 써주기를 바라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 돈이 필요한 대상이 누군지 잘 알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 너무 닮았다 싶었던 제 아들 준영이 말이었죠. 그제서야 저는 준영이를 보면서 느꼈던 기시감이 무엇이었을지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왜 은근히 입양 이야기를 반겼었고 그 많은 아이들 중에 준영이를 골랐을지도 예상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과대망상을 하는 거라면 오히려 다행이었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예상하는 그 일이 모두 진실일 것만 같은 강한 예감이 들더라고요. 애초에 그게 아니고서는 그 여자가 나한테 그렇게 큰 돈을 보낼 리가 없을 테니까요. 충격과 혼란스러움에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온 저는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준영이를 재우고 한참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저의 의심뿐일지 모르겠지만 준영이의 얼굴을 볼수록 이제는 그 여자 얼굴이 떠오를 지경이었어요. 아니기를 정말 바랬지만 확인하지 않고는 알 방법도 없었죠. 그냥 묻어야 하나, 모른 척 해야 하나 별별 고민을 하던 저는 결국 고민 끝에 그 여자 앞으로 날아왔다는 우편물을 다시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별것 없는 찌라시 우편물들 사이로 카드사에서 날라온 명스서를 보게 된 저는 어쩔 수 없이 남의 우편물을 뜯어보게 됐습니다. 방까지 빼버린 여자를 찾으려면 조금이라도 단서가 있어야 할 테니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어떤 병원에서 결제된 카드 내역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이웃집 여자가 했던 말처럼 그 상간녀가 어디 아프기는 아팠던 모양이더라고요. 카드 내역에서 병원 이름을 확인한 저는 다음 날 곧장 그 병원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병원에서 그 여자의 입원실을 알아낼 수 있었죠. 하지만 막상 그 여자를 만날 자신이 없었어요. 바람난 남편까지 감싸며 입양했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내 자식이라 생각하던 준영이가 사실은 남편과 상간녀의 자식이었고 내 남편이 그걸 뻔히 알고서 나를 속였다는 걸 받아들일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어떻게든 확인해야 했던 저는 굳은 결심을 내리기로 했고 도저히 떨어지지 않는 발을 떼어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이 달라져 있는 상간녀의 모습을 보게 됐죠. 다행인 건진 몰라도 그 여자 역시 제 얼굴을 잊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나를 한눈에 알아본 그 여자 눈에 당황스러움이 가득했거든요. 여긴 어떻게... 그럼 누가 그런 걸 보내면 알아보지도 않고 덥석 받을 줄 알았어요? 아니면 이사까지 가버렸으니 내가 못 알아낼 거라 생각했나? 죄송해요.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그저 도움이 좀 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런 핑계 듣고 싶어서 온 거 아니에요. 내가 바보도 아니고 당신이 왜 나한테 그런 돈을 보냈을지 대충 짐작되니까. 준영이 생모가 당신이었어? 단도직입적인 저의 물음에 그 여자는 죄인처럼 처참한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긍정이라는 것을 아는 저는 결국 마주하고만 진실에 숨을 삼킬 수밖에 없었죠. 머리로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차라리 아니기를 바랬는데 결국 이변은 없었습니다.
저는 분노와 당혹스러움과 슬픔에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지경이었어요. 나를 끝까지 기만하냐고 따져 물어야 맞는데도 파리한 그 여자한테 도저히 소리를 지를 수가 없겠더라고요. 무슨 상황인지 말이나 들어보죠. 대체 뭐예요? 병원에 입원까지 하고 꼴도 말이 아닌 것 같은데 나한테 전 재산 맡긴 건 무슨 의미죠? 양육비라는 건가요? 예상하셨겠지만 저 얼마 안 남았어요. 사실 보낸 그 돈 제 목숨값이에요. 제가 그런 큰 돈이 당장 있을 리도 없고 살던 집은 월세거든요. 근데 운이 좋게도 제 앞으로 보험금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3억 정도 되는데 그 돈을 아는 지인이 먼저 빌려주기로 했어요. 내가 죽으면 대신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돈부터 먼저 보낸 거예요. 내 목숨값으로 준영이랑 영란 씨한테 도움되고 싶어서. 그럼 처음부터 준영이 우리 집에 보낼 생각이었던 거예요? 내 남편이랑 둘이 짜고?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그건 아니었어요. 준영이 태어난 거 그 사람은 처음에 몰랐어요. 나 혼자 내 호적에 올려서 놨고 평생 제가 키우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병을 알게 되고 매일 병원 다니면서 제가 아이를 챙길 수가 없었어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시한부 인생인데 제가 아이를 데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 사이 방치하느니 보육원에 보내는 게 맞다 생각했죠. 물론 그 전에 아이 아빠한테 말을 하긴 했었어요. 당신 몰래 애를 낳았는데 혹시 데려가 줄 수 있냐고. 그래서 내 남편이 뭐라 그랬어요? 데려가겠다고? 아니요. 왜 자기 허락도 없이 애를 낳았냐고 화를 내면서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때 나랑 있었던 일은 철저하게 실수였고 와이프한테 더 상처 줄 수는 없다고. 대신 양육비를 보내겠다고 하길래 그냥 됐다 그랬어요. 그리고 결국 아이는 보육원에 보내게 됐죠. 근데 나중에 그 사람도 그 일을 알게 됐던 모양이더라고요. 내 사정도 알게 됐고요. 그 사람이 작정하고 영란 씨를 속인 건진 어쩐진 모르겠지만 저도 준영이가 그 집에 입양된 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영란 씨한테 미안하지만 아이를 위하면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너무 솔직하게 말하는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노골적인 진심에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나한테 못할 짓이라는 걸 알면서도 아이를 위해 묵인했다는 여자나 나를 생각한다고 하면서도 입양하자는 내 말에 은근슬쩍 자기 핏줄을 데려온 남편이나 다들 참 자기 생각밖에 못하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런 게 부모 마음인진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뒤통수를 맞은 저는 속에서 천불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아이가 남편을 닮았다며 내심 다행이라 생각한 제가 바보 천치 같았어요. 할 수만 있다면 죽은 남편을 데려와 뺨이라도 때리고 싶었죠. 잘못한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천벌 받을 거라 생각해요. 어쩌면 아이 아빠나 저나 지금 천벌을 받고 있는 건지도 모르죠. 그 사람도 갑작스러운 사고로 떠나버렸고 저도 이제 곧 꺼질 목숨이니까요. 근데 아이는 잘못이 없잖아요. 그리고 영란 씨도 죄가 없죠. 그래서 제가 속죄를 할 수 있는 길은 그것밖에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보상이라고 해야 하는지 지원이라고 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렇다고 사죄받을 생각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가 끝까지 모른 척하고 아무것도 안 하기에는 미안해서 그랬어요. 그 여자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며 눈물을 펑펑 흘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가지고 놀아놓고 미안하다는 생각은 든다는 게 참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럼 애초에 그런 짓을 벌이지 않았으면 될 걸 어쩌다 이런 파국을 만들었나 한탄만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실수였다고 하나 두 사람이 제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일이 어떻게 꼬였던 한번 발등 찍힌 제게 또다시 그런 짓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화가 나고 그 여자를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을 것 같은데도 이상하게 저는 왠지 모를 연민도 들었습니다. 아픈 몸으로 제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그 여자 모습에서 오래전 저희 엄마의 모습이 겹쳐 보였거든요. 남자 하나 잘못 만나서 상간녀로 낙인 찍히고
생겨버린 자식을 외면하지 못해 평생 미혼모에 혼외 자식 낳은 더러운 여자로 살아야 했던 저희 엄마가 그 여자와 참 많이 닮아 보였어요. 그걸 동정이라 해야 할지 연민이라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와서 그 여자만을 비난하기에도 조금은 미안했죠. 제일 큰 잘못이라면 결혼한 몸으로 다른 여자를 만난 제 남편일 텐데 이제 와서 제가 죽은 남편을 살려서 탓하고 욕할 수도 없었으니 말이에요. 그 여자만 탓하기에는 조금 불공평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던 저는 더 이상 그 여자를 욕할 마음도 기력도 없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여자를 죽이겠다고 복수를 할 수도 없고 저는 완전히 손발이 다 묶인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냥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게 제일 걱정이었죠. 하지만 그런 고민에 대한 결정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걸 알게 됐으니 준영이를 다시 보내야 하나 하는 생각을 했더니 결론이 쉽게 나더라고요.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준영이를, 제 아들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게 부모라고 하는데 준영이가 제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아니어도 제게는 자식이었고 그럼 저도 자식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감수할 수 있는 엄마였어요. 그러니 준영이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고 그게 제게 치부가 되고 상처가 되더라도 저는 아이를 위해 제 상처를 묻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저를 살릴 마지막 길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준영이마저 없으면 제 인생은 정말 암담할 테니 말입니다. 그렇게 저는 마음의 결정을 내렸고 그 여자의 바람대로 아이 생모의 목숨값을 받기로 했습니다. 혹시나 내가 그 돈을 받아서 당신을 용서하거나 이해한다고 생각하진 말아요. 당신이 실수로 그랬던 나한테 미안하던 말던 상관없고 그냥 우리 준영이를 위한 선택이니까 그 돈은 당신이 바라는 대로 준영이를 위해서 쓸 겁니다. 아이가 자기가 부모한테 버려진 게 아니라 사랑받고 걱정받고 있었다는 건 알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그 돈으로 준영이는 내 자식으로 잘 키울 거예요. 당신 대신 잘 키운다 그런 소리는 안 할 거예요. 당신이 그 애를 포기한 순간부터 준영이는 내 자식이었으니까. 자기 자식 목숨 바쳐 키우는 게 부모의 당연한 도리니까요. 그렇게 말을 한 저는 병실을 나와 아이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영문 모른 채 저를 반기는 아이를 꼭 끌어안으며 제 다짐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했죠. 아이의 생모가 누구이건 그건 이제 제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다 알고 싶지 않은 진실을 알게 됐지만 준영이를 위해서는 생모가 누군지 아는 게 다행인 일이다 싶었어요. 혹시 나중에 아이가 생모에 대해 궁금해한다면 제가 무슨 말이라도 해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저는 아이만 생각하기로 하며 제 인생을 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저는 준영이의 생모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됐죠. 오가는 사람도 별로 없이 단촐한 장례식 분위기 속에 저는 아이를 데리고 여자의 마지막을 지켜보게 됐습니다. 그 여자가 불쌍하거나 안타까워서 갔다기보다는 아이의 생모를 위한 저의 마지막 배려라고 생각했어요. 어쨌건 마지막까지 아이를 걱정하며 자기 목숨값을 내 손에 맡긴 여자니까 그 정도는 해주는 게 좋겠다 싶었거든요. 아직 어린 준영이는 그 여자가 누구인지 장례식이 뭔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아이에게 엄마와 완전히 이별할 수 있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자리에서 준영이와 단 둘이 새 출발을 결심하게 됐죠. 이제 준영이에게는 오로지 저만 남았고 저 역시 준영이가 전부가 됐습니다. 아이 생모는 죽는 그 순간까지 아이 걱정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걱정이 무색하도록 아이를 잘 기를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핏줄보다 인연이 더 중요하다는 걸 제가 꼭 보여주고 싶거든요. 그렇게 저는 지금도 여전히 제 아들을 무엇보다 소중히 생각하며 잘 키워내고 있습니다. 아직 어린 이 아이가 언제 다 자라서 제 품을 떠나게 될진 모르겠지만 그날이 오는 순간까지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아이를 잘 기를 겁니다. 감사합니다.